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국제 유가가 거의 80달러 선을 장중 돌파하는 흐름도 보여줬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사업 오디션 샤크탱크의 스타이자 NBA 팀 댈러스 매버릭스의 소유주죠. 마크 큐반이 지원하는 회사인 데이브입니다. 은행 앱입니다. 네, 목요일 나스닥 거래에서 시작을 해서 스펙 합병을 마무리하고 2022년에 상장을 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8.27달러의 시가에서 핀테크의 내재 시총 가치가 약 31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기사 제목이요. Mark Cuban-backed banking app Dave begins trading on the Nasdaq after completing SPAC merger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은행 앱이죠. 데이브. 지금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8.27달러 선에서 오프닝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는지 데이브 주식은 초기의 소량 거래에서 8%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30억 달러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2020년 CNBC 디스럽터 50 목록에서 26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이브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빅토리 파크 캐피탈이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펌이라고 하는데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인 빅토리아 파크 캐피탈 핀테크 분야의 부채와 또 주식 금융 거래에 대한 오랜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브의 오랜 투자자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2021년 1월 달에 1억 달러의 신용 시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VPCC라고 하는 2021년 3월에 초기 공모를 완료했고요. 데이브의 이름은 어떻게 됐나 했더니 지금 성경에 나오는 데이비드와 골리앗의 거기서 나오는 이름을 줄인 데이브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데이브 같은 경우는요. 당자 대월 수수료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월 1달러의 회비로 사용자는 수수료 없이도 당자 예금 계좌에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수수료나 이자가 없이 최대 100달러 당자 대월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또 계좌 입금에 등록한 회원들은 자동 예산 측정 기능과 임대료 그리고 공과금을 신용조사기관에 보고하면서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사는 또 엑스트라 캐시 기능을 통해서 지금 수백만 명 고객이 당자 대월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공유경제 구인 게시판입니다. 사이드 허스를 통해서 공연의 직원이 부업으로 수억 달러를 벌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네, 회사의 3분기 매출이 2020년 지금 보면은 1억 2천만 달러에서 2021년 약 1억 5,800만 달러로 30%가량 증가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속해서 지켜보시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로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hedge funds are selling tech shares at their fastest pace in a decade as rates hike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채권 수익률. 네, 지금 채권 수익률이 이제 헤지 펀드가 지난 1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성장 중심의 기술주를 매도하는 데 촉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지펀드 커뮤니티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12월 30일부터 화요일까지죠. 4개의 세션에서 기술주를 계속해서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4회에 걸친 테크 언로딩은 10년 이상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시작한 이래로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술주는 증가하는 부채 비용이 성장을 저해하고 또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수익률에 민감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이번 주에만 3% 이상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동안 1% 하락한 S&P 500을 하회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예상보다 빠른 연준의 긴축 정책을 평가하면서 새해 들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목요일 날 확인을 해봤고요. 또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 세션 동안에 1.75%를 기록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점, 기준금리는 2021년 1.51로 마감이 됐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준이 지난 수요일 회의록을 발표한 이후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채권 수익률이 급등했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빅테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눌림을 받는 게 바로 넷플릭스가 되겠죠. 8% 이상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새해에만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그러면서 알파벳은 4%가량 하락했다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이상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네,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우리 뉴욕 증시와 관련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잖아요. 특히나 또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 결국에는 뭐 중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국 기업들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 중국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뿐만이 아니고 대규모 해고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수시로 바뀌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가늠을 못해서 신규 시장 개척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그 조직 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기업들을 볼 것 같으면 텐센트는 수익률이 38%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디디 추싱은 3분기까지 6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디디 추싱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가 됐고 그리고 또 앱스토어에서 앱이 제거가 되는 그런 수모까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이치 그러니까 중국판 넷플릭스라 그러죠. 네. 아이치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85%가 줄어들었고 유료 가입자는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기존 가입자들도 굉장히 많이 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상하이하고 난징에 몰려 있는데 여기 있는 고급 인재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쫓겨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고학력 실업자들이 그 지역에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도 기술이지만 중국이라는 막대한 시장을 갖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창의성이라든지 파급력이 결국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중국 경제를 갖다가 상당히 좀 말하자면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저점 매수가 아니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팔라듐과 백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그런 금속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격이 오히려 추락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팔라듐, 백금 그러면 과거에는 귀금속으로 많이 썼다 그러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라듐의 가격을 보면은 작년 5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000달러를 넘나들면서 금값의 거의 2배 가깝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금속이다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었는데 지금 현재 한 39%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금값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1,300달러, 온스당 1,300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30% 가까이 떨어져서 1,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라듐이나 백금에 투자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네. ETF를 통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그 팔라듐 ETF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에 대략 한 39% 정도 지금 마이너스 기록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팔라듐과 백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팔라듐하고 백금이 귀금속이면서도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하면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의 촉매로 그렇죠. 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듐은 전체 사용량의 한 85% 그리고 백금은 한 40% 정도가 자동차 관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장미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해가지고 차량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을 못 만든 것만큼 팔라듐하고 백금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 생산이 정상화된다면은 팔라듐이나 백금도 어느 정도 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에 세계 추이를 본다고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로 바뀌게 되면은 배기가스의 정화 장치인 뭐 팔라듐이나 백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반도체 공급 차질 때문에 이 자동차가 생산이 못 돼서 팔라듐이나 백금이 들쓰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은 지금 현재 전기차는 어떻게 본다면은 대세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차가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배기 장치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팔라듐이나 백금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팔라듐 가격 말씀드렸죠. 한참 비쌀 때 네. 온스당 3,000달러까지 했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전망을 했는가 하면 대략 한 2,100달러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다. 지금 1,800달러 수준인데 근데 이게 앞으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나면은 아마도 1,210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1,200달러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팔라듐은 하나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수소 전지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수소 전지 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될지 모르지만은 팔라듐은 수소 전기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팔라듐이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뭐 이번 달에 열리는 많은 국제 행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게 바로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일 텐데요. 관련 행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열리는 행사 중에 CES가 있고 그리고 네. 또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198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한 40년이 넘은 그런 행사인데 초기에는 JP모건이 했던 게 아니고 네. 소형 투자은행이 이 제약업계 IR 행사로 진행을 하던 걸 JP모건이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아주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컨퍼런스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뢰도가 있는 그런 네.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그럽니다. 당초에는 이게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이건 역시도 온라인 행사로 비대면 행사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뭐 일종의 심포지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뭐 실제로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네, 우리 파이프라인이 어떤 거네 하고 네. 소개도 하고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는 임상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빅파마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약업체와 투자가들이 같이 가서 그 행사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봐서 좋은 기술은 기술을 갖다가 사거나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술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는 네. 그런 큰 장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서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또 여기에 참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아마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가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그 기업들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아주 잘 계시겠죠? 알고 계실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뭐를 발표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국제문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게 이 제약 관련된 기술이라는 게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면 조 단위 수출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M&A 같은 경우에는 그 덩치를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컨퍼런스에서 현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서로 간에 이 협의가 있고 서로 또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이나 회사의 내부 동향을 좀 잘 파악을 해본다면은 미리 알 수 있고 과연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잭팟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지 하는 이걸 갖다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기업 탐방도 가능하다면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IR 담당자한테 전화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